제 인생에서 제가 지금 서킷 브레이커를 3번 봤거든요. 이렇게까지 던질 수 있다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매수세가 이렇게 빨리 꺾이진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상당 부분 좀 던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지금 장중에 촬영 중인데 방금 뭐 코스피에서 뭐가 발동됐다고요?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요. 서킷 브레이커. 코스피 선물이 마이너스 8%가 하한가예요. 주식은 30%가 하한가지만 그냥 선물이 마이너스 8%까지 찍어가지고 하한가에 걸려서 장중 매매 20분 정지됐습니다. 아, 지금 우리 일반 매매장도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안 될 거예요. 멈춰있네요. 네, 삼성전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멈춰있으니까 지금. 저희 불행히 멈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아까 영상 찍으면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지수가 안 움직이지? 라고 했는데 그러게 종목이 멈춰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너무 패닉 상황을 좀 잠재우려고 잠깐 이제 쉬는 20분 뒤에 풀리잖아, 이제. 보통 풀리고 나면 반등 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뭐 기술적으로,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지금 약간 광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좀 약간 잠재우는 효과라서 예, 그럴 수 있는데, 제 인생에서 제가 지금 서킷 브레이커를 3번 봤거든요. 2008년에 한 번 봤고요. 2020년 코로나 때 한 번 봤고, 지금 처음 봅니다. 어제는 아니었어요? 어제는 아니었죠. 8% 찍진 않았잖아요. 이게 조금 이렇게까지 던질 수 있다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매수세가 이렇게 빨리 꺾이진 않거든요. 미국장이 버텼고 한국장만 이런데, 한국장은 유달리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상당 부분 좀 던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들 위주로 좀 보면 골고루 하락한 날이면은 그냥 프로그램으로 던졌다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던지면은 좀 특정 섹터라던가 외국인이 이제 종목 플레이 위주로 던졌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제 환율도 좀 뭔가 되게 안 좋았었고, 코르라 그래가지고 지금 서학개미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코스피 3배 ETF가 미국에 상장된 게 있어요. 그게 어젯밤에 보니까 40%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다, 7% 하락했으면은 22% 하락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40%까지 하락했지? 18% 대체 어디서 난 거지? 그러면 6%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 마이너스 9%로 시작해가지고 그 정도 나왔었던 건데, 반등을 주다가 개인들은 좀 장 열리자마자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많이 사요. 그래가지고 쫙 올려서 개인 플레이로 쫙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시간이었던 거죠. 기관과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한 번도 반등 없이 쫙쫙 밀고 있어요. 그냥 계속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난 주말에도 증시가 엄청 좋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 예탁금이 120조 원에 육박하면 역대 최대치 기록했었는데, 이 막대한 유동성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 다른 게스트분한테 드렸던 질문이 하락장에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패닉 세일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없는지 여쭤봤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후자, 패닉 세일의 원인이 증시 자금이 개인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패닉 세일을 불러일으켜서 증시에 더 큰 하락을 일으킨 부분도 있겠네요. 그거보다는 반대 매매가 터진 게 좀 클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반대 매매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제 삼성전자 10%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를 썼으면, 신용을 썼으면 한 이제 10% 하락이 아니라 26% 정도 하락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아침 8시 반까지 이제 보증금, 디파짓을 더 채워 넣어야 되는데 채워놓을 돈이 어디 있겠어요. 레버리지 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터져가지고 또 하락을 만들고, 이제 이런 악순환을 내는 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고, 만약에 오늘도 이렇게 하락한다 그러면은 내일도 반대 매매가 좀 더 나오겠죠. 대형주 위주로. 그렇게 되고 나서 좀 잠재되고 나면 개인들이 들어왔던 돈이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요, 예금에서 들어온 돈입니다.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까 아니면은 그 예금으로 들고 있을까 이제 고민하던 그 자금들이 코스피 쪽으로 이제 정책이 많이 되고 또 증시가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보면서 그 돈들, 대기 자금들이 다 주식으로 들어오면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라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큰 흐름에서는 그대로 갈 거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반대 매매 터진 것들 때문에 지금 약간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린 것들에다가 외인 기관이 패닉셀 하는 것들, 이 단기적으로 이거 좀 정리되고 나면은 어느 정도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만 전자, 100만 닉스가 지난주까지 일어났었고, 뭐 30만, 150만 닉스도 갈지 않을까 우리 꿈도 꿨었는데, 지금 단숨에 깨져 삼성전자 지금 18만 원대고 SK하이닉스가 90만 원도 어쨌든 깨진 상태입니다. 다시 복구할 수도 있죠. 외국인의 매도 폭격이 반도체에 또 집중된 이유는 차익 실으니까, 아니면 업황 피크아웃에 대한 공부일까, 아니면 그냥 한국 주식 자체를 이제 지금 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팔아야겠다. 아쉽지만 미국 주식이랑 뭐 일본, 유럽 증시들은 선진국 증시라 그래서 주식 중에서도 안전자산에 속합니다. 주식의 안전자산이 어디 있겠냐면은 그 중에서 근데 한국 증시는 위험자산에 속해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 뭐 위험자산에 속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슈가 났어요. 그러면 딱 봐도 야, 이거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장기화되면 이거 이슈 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어떡하지? 이제 고민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위험자산부터 우선은 다 던지고 보겠죠. 근데 그 위험자산
자산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애들 먼저 던집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인데 거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나빠서라가 아니라 그냥 그 글로벌 포트폴리오상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순위로 나온 거예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AI 쪽에서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닌 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자체에서 그 기업의 밸류가 깎여 나간 건 없다. 그냥 다만 지금 외부적인 악재로 이제 주가가 떨어진 것 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저께 상황을 종합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반도체와 자동차 등 그간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전체 하락분 60% 이상 차지했더라고요. 워낙 시총이 커졌으니까요. 그럼 이제 다시 반등을 하거나 한다면 다시 시장 엔진 역할을 할 거 아니면 이번에 반등하면 주도주 교체가 일어날 시기일까요?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김 빠졌어. 김 샜어. 뭐 파티하다가 있죠. 갑자기 뭔가 좀 김 샜어요. 네. 그러면 왠지 다시 하자니까 김이 새요. 아니면 자꾸 뭐 다시 하자 했더니 나 누군 또 집에 가야 된대요. 이런 것처럼 똑같이 다 오르진 않을 거예요. 오르는 애는 있고 이번에는 안 오르는 애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 다시 오르는 애가 있고 이러면서 좀 약간 미세 조정은 한번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 파티에서 빠지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처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지금 상황에서 빠지면 안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둘은 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LIG 넥스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이제 오늘 아닙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하면 이제 독주했는데 전쟁 특수감이 반영된 이두 종목에 지금 진입하는 거는 그 뭐 유효한 전략일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은 좀 9% 지금 장중에 떨어져 있고 LIG 넥스는 4% 좀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하락장에 이 기업들은 잘 버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오르기도 한 거죠. 전쟁에서 나온 이제 뭐 트위터 X발 뉴스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UAE에서 다국적 이제 그 방어 미사일들을 이렇게 준비했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1000군께 쏘아 올린 게 요격률 100%를 자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드디어 이제 진면목을 발휘해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라는 곳이 그 군사적인 기술을 보자면은 이제 그 무기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실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실전 상황에서 우리나라 무기들이 100% 요격률을 보여줬다? 성능이 압도적이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되게 호재가 될 것 같은데 뭐 어제 상한가가 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에 대한 피로도는 있겠죠. 좀 더 길게 보는 관점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자, 그럼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운임 상승과 유가 수혜를 입은 대한아운, S오일 등 운송 및 정유 섹터의 상승세는 전쟁의 장기화 유발에 따라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런 상승세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로 봐야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해운주가 영원히 오르지도 않고 보통 이제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빠르게 오르고 나면 사람들이 또 이제 차익 실현 욕구도 있고 S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유주라고 해서 기름값이 오르니까 호재라고 우리가 인식했지만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길게 가서 사우디에서 기름이 안 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기름을 받아서 파니까 이 회사의 이익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건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3달 동안 기름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호재냐는 거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단기로는 그냥 반사로 바로 해가지고 주가가 오를 거라고 호재로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해운회사들이 지금 이제 뭐 돌아가야 되니까 가장 수혜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길어지면 물가가 그렇게 오르면서 스태그가 터져가지고 침체가 되면 선박 쪽도 데미지를 먹죠. 해운 쪽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장기로는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좋다.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다. 대한해운이 실제로 오늘은 장중에 마이너스 지금 13%, S오일이 18% 이제 급등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요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다가 상황이 갑자기 뭐 오늘 밤에 상황이 갑자기 끝났다, 호전됐다 그러면은 그 오른 만큼도 낙폭을 다시 또 다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궁금한 거는 끝났다고 해요. 뭐 다음 주나 이번 주 뭐 말쯤에. 그러면 한국 증시 원래 코스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예금으로 갔던 사람들이 과연 주식시장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는 묻지마 투자가 가능했는데 그렇죠. 봤잖아요. 한번 공포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과감하게 못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공포를 용기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말씀한 대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겠다라는 뭔가를 이제 어시스트를 보여줘야 되겠죠. 정책들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안정책이라던가 이런 걸 보여주면 증시가 떨어질 때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증시 부양을 만들어 주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또 욕심을 가져볼 만 하겠죠. 오늘이나 내일쯤 뭔가 증시 구체적인 뭔가 정책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저라면 오늘 장중에 낼 것 같아요. 지금 이 서킷 브레이커 걸렸을 때 이럴 때 내야지 더 인기를 얻겠죠.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상황 종료되고 나면은 김 빠져서 안 됩니다.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를 6천원까지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신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하지 않을까. 주식시장 어쨌든 좀 살리려고 지금까지 정책을 펼쳤으니까. 이럴 때 정책을 써야 되겠죠. 예, 그렇죠. 위기의 영웅이 나와야 되겠죠. 자, 말씀하신 공포. 한국형 공포지수가 6년 만에 지금 최고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패닉 세일이 만연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팔고 싶고 팔고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겠죠. 투자자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소장님만의 노하우 같은 거 뭐 있을까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도. 제가 오늘 떨어져서 크나큰 마이너스를 받아서. 개인들이 아무래도 자산을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강해요.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 벌어졌을 때 내가 현금을 가져올 수 있는 현금 주머니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경우가 좀 여유가 있으면 이 돈으로 저가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20만 원 넘던 게 지금 뭐 18만 원, 뭐 17만 원 간다 하면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니까 그렇죠. 개인들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비싼 값에 사니까 또 이렇게 불리한 거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서 일종의 국민연금처럼 이럴 때는 현금 좀 쓰자, 이럴 때는 내가 좀 달러 예금 좀 쓰자, 아니면 이럴 때는 지금 내가 배당주를 좀 했던 거였는데 주가가 잘 안 떨어지니까 경기 방어주니까 이걸 팔아서 경기 민감주를 한번 돌려보자. 미국 주식 지금 안 떨어졌으니까 미국 주식을 팔아가지고 한국 주식 사보자. 이런 전략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초에 뭘 대응했었냐면 정유주가 제일 싸더라고요, 연초에. 그래서 정유주를 좀 많이 편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유주 보고 나서 이게 또 이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 생각이에요. 정유주를 좀 밸런스를 줄이고 다시 좀 반도체를 볼까? AI를 볼까? 지금 가격이 좀 매력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조금씩 비중이 넘어갈 것 같아요. 자, 외국인이 또 어제까지 기준으로 9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가면 23조 넘는 물량을 쏟아냈는데 그럼 이들이 다시 돌아오기 필요한 선제 조건은 원달러 환율의 안정일까요? 지정학적 불확실성 제거일까요? 어떻게 좀 돌아올까요? 지정학적인 게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우리가 너무 공포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란 문제가 해결됐다 봅시다. 그러면 이제 다음 공포는 뭔가요? 생각보다 안 보여요. AI 뭐 사모 신용 우려? 그래서 AI 사모 신용 우려를 막 봐보니까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옛날 리먼 때처럼 막 핵폭탄급은 아니고 뭐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거 우려들이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AI에서 뭐가 무료다 뭐다 이런 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자본 지출 많아지고 빅테크들이 좋은 실적 내더라도 이제 언제적 AI야 라고 하면서 이제 4년 차에 들어섰거든요. 이게 주가 상승에는 좀 지지부진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게 지금 악재로 돌변할 시기는 아니다. 그러면 이란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은 외국인도 다시 심리가 호전될 거라 봐요. 다시 그러면 정신을 차리는 시기니까 단기적으로는 너무 패닉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이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을 투매할 때 개인은 또 레버리지 ETF를 대거 매수하면 맞섰는데 이러한 주주 횡보가 승부수가 될까 아니면 낙하하는 칼날을 잡은 격이 될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 잡는 개인분들. 레버리지가 이럴 때 제일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투자자들이 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억울하니까 따라잡으려고 3배 레버리지로 들어갔어요. 미국에 있는 코르로. 그러면 코르가 어제 40% 하락 맞았어요. 그럼 이거 다시 반등하려면 2배가 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30% 올라야 돼요. 지금 코스피가 5,300인데 30% 오르면 7,000 가까이 가야 됩니다. 6,900까지 가야 되는데 분명 6,300일 때 본전이었던 게 코스피 지수가 6,900이 돼야 본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데미지를 세게 먹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증권가 일각에서는 또 이번 폭락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코스피 PR 가고 평균보다 낮은 현 시점에서 6천에서 회복을 위한 기술적 변곡점은 언제일까요? 우선 이란이 해결돼야 된다. 1번. 결국은 다시 돌아서 이란이군요. 전쟁이 끝난다가 아니라 유조선이 다닐 정도만 되면 된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끼리 싸우던가 말던가 되는 거고 그 정도만 되고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는 다시 AI 쪽을 쳐다보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기업 밸류가 너무 저렴해졌네. 다시 열어보니까 AI 쪽 문제가 없었네. 그러려면 좀 시간이 좀 안도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작년 4월 달에 그 관세 이슈로 회복되는데 한 달 가까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V자 반등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의 좀 어느 정도 심리적 회복 기간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이란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나서 투자하더라도 늦지는 않을 거다라 봅니다. 중동 리스크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더 커졌음에도 미국 연준이 올해 연내 금리 인하 단행할 수 있을까요? 금리 결정이 증시 복구에 미칠 영향은요? 빠르게만 해결된다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다들 비축량을 좀 썼던 거기 때문에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비축량을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한
한 달 이상 이제 원유 공급의 차질을 빚게 된다라고 하면 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77달러 정도 돼 있고 예전에 제1차 오일 쇼크 때가 유가가 4배 올랐거든요. 3달러에서 12달러. 그럼 70달러에서 4배 하면 280달러예요, 유가가. 유가가 280달러 시대가 왔다? 뭐 다 망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게 두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영웅 심리도 있고 증시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빠른 시점에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낼 거라고 봐요. 뭐 이스라엘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너무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모건 스탠리 등은 또 방산 테마를 통한 리스크 분산을 제한했는데 변동성 장세에서 가져가야 할 가장 안전하면서도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면 지금 상황에서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방산주로 리스크 헤지를 할까, 이제 정유주로 리스크 헤지를 할까 두 가지 전략이 있었는데 방산주는 지금 별로라 봐요. 왜냐하면 러우 전쟁 이후부터 너무 주가 몇 배 많이 올랐어요. 배 단위로 오르고 10배 오른 것도 있어요. 10배 오르고 이번 이슈로 주가가 또 오른 상태에서 그게 헤지가 된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는 건 헤지가 아닙니다. 정유주도 최근까지는 가격이 좀 저렴했었는데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제 생각에는 가격이 이 정도까지 왔어요. 싸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비싸다고 하기도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사태가 끝나고 나면 얘가 또 가격이 또 빠지겠죠. 그런 면에서 얘는 일종의 약간 보험료로 봐야 되지 지금 투자해서 더 먹겠다고 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해지는 이미 늦은 것 같다. 그 해지라는 게 불나기 전에 화재보험을 들어야지 불나고 난 다음에 뭐로 들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고 내가 안전자산 중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추가 투입을 해서 이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장님은 지금의 이 이란 사태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사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이게 너무 장기간으로 가지 않고 뭐 이번 3월 내에 잘 정리가 된다면 증시, 한국 증시는 다시 오른다고 보시는 입장인가요? 우선 3월까지 가면은 증시 데미지가 너무 셀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주말 안에 끝나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이제 공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